제8경기 조지아 대 노르웨이. 피파 랭킹 85위 조지아 대 40위 노르웨이의 경기입니다. A조인데요. A조는 스페인이 어렵지 않게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2위 자리를 두고 안정적인 수비력의 스코틀랜드와 엘링 홀란드, 마르틴 웨데고르 듀오가 이끄는 노르웨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상승세에 있는 나폴리의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의 조지아도 2위 경쟁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스코틀랜드와 조지아는 이미 최소 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했기에 그래도 노르웨이에 비해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제가 분석을 하는 중에 스코틀랜드와 키프로스의 경기 중계가 있어서 봤는데요. 스코틀랜드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A조 국가들의 위치가 각각의 지역별로 거의 끝부분에서 위치해 있어서 원정거리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조로 꼽힙니다. 그러기에 전반적으로 B조와 C조에 이어서 A조가 죽음의 조로 거론되는 편입니다. 조지아는 K리그 울산 현대의 공격수 박호가 조지아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조지아의 에이스 크바라츠헬리아에게 대표팀 주전 자리는 내준 상황이지만 여전히 백업으로서 대표팀에 자주 차출되고 있습니다. 바코는 국내 리그에서 불리는 이름으로 원래 이름인 발레리 카자이슈빌리로 대표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신성 크바라츠헬리아가 있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얼만큼 받쳐주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현 세계 최고의 공격수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와 아스널의 키플레이어 마르틴 웨데고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별 예선에서는 홀란드가 부상으로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백업으로 있는 레오 웨스티고르가 있는데요. 백업이라고는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해서 백업이지 김민재가 다음 시즌 이적을 한다면 충분히 주전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 외 다수의 선수들이 B클럽에서 뛰고 있는 노르웨이입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조지아가 고춧가루를 뿌리게 될지 궁금한데요. 엘링 홀란드의 결장이 너무 커 보이는데 그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홀란드가 없는 경기에서 집중 마크를 당한다면 경기를 쉽게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팀 선수 뎁스는 노르웨이가 우세합니다. 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한 조지아보다는 불리한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는 방금 끝난 스페인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본선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스페인 원정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았는데요. 전반 이른 시간에 스페인의 다니 올모에게 선제골을 먹은 후 전반전은 밀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후반에는 오히려 노르웨이가 점유율을 올리며 후반 25분까지는 결정적인 동점골 찬스가 2번가량 있었는데 마무리가 잘못되어 성공을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전반전 득점을 올렸던 발렌시아의 다니 올모를 30세에 A매치 데뷔를 하는 호셀로로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호셀로는 첫 A매치 데뷔전에서 5분 사이에 머리와 발로 2골을 성공시키며 화려한 A매치 데뷔전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가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 결정력만 제대로 해결했다면 경기의 흐름은 바꿀 수 있었는데요. 엘링 홀란드의 공백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1차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일 후 2차전을 조지아 원정을 가야 하는데 팀 분위기 저하와 함께 노르웨이에서 스페인, 스페인에서 조지아까지 엄청난 이동거리 또한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갈 것으로 보여 조지아의 승리도 가능한 경기로 생각됩니다. 홀란드의 공백은 전력을 30%를 잃었다고 보여지기에 조지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9경기 스코틀랜드 대 스페인.
피파 랭킹 39위의 스코틀랜드 대 7위 스페인 경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1차전 경기를 분석 중에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키프로스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점유율로 봤을 때는 일방적인 경기였는데요. 21분 아스톤 빌라의 존 맥긴이 한 골, 87분 93분 맨유의 스콧 맥토미니가 두 골을 넣으며 승리했습니다. 약체인 키프로스와의 경기라 100% 경기력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사우스햄튼의 주 공격수이자 요즘 좋은 경기력을 보이던 채 아담스가 경기 중에 부상으로 교체되어 나갔는데요. 다음 경기 출장을 못할 것으로 보여 전력 손실이 클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1차전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했는데 엘링 홀란드가 결정한 노르웨이와의 전체적인 경기에서는 우세를 보였지만 전반 이른 선제골과 후반 막판의 두 골 사이에서는 경기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스코틀랜드 원정을 위해 로테이션을 돌린 걸로 생각되는데 셀타 비고의 이아고 아스파스나 레알 소시에다드의 오아르사발, 바르셀로나의 가비 등의 선수는 출전을 안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교체 중이면서 선수들의 호흡을 위해 로테이션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코틀랜드 원정에서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이 나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스코틀랜드는 1차전 스파링 파트너를 쉽게 이기며 분위기를 살렸는데요. 키플레이어 채 아담스의 부상은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상대성으로 보이는 경기력이지만 어쨌든 홈파를 생각하고 스페인의 1차전 컨디션을 봤을 때 스페인의 단통 승을 하기에는 불안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제10경기 티르키예 대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 43위 티르키예 대 16위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티르키예는 오늘 새벽의 아르메니아 원정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관계가 안 좋은 양 국가 간의 경기였고 국가 재난을 겪은 티르키예로서는 원정 승리가 팀 분위기와 국민 사기의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경기였을 겁니다. 크로아티아는 웨일스를 홈으로 불러 다 이긴 경기를 93분 극장골을 먹으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기에 티르키예 원정이 꽤 부담이 될 듯합니다. 루카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토트넘의 페리시치, 첼시의 코바치치 등을 가동하고도 승리를 아쉽게 놓친 크로아티아로서는 매우 부담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홈 5경기에서도 4승 1무로 극강의 홈 성적을 내고 있는 티르키예입니다. 4승 중에는 스코틀랜드와 체코의 친선 경기 직전 두 경기 다 2대 1로 승리한 티르키예입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최근 5경기 원정 경기에서 2승 2무 1패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2승은 오스트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였고 2무는 모로코와 일본 경기였습니다. 직전 패배는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한 경기이고요. 모드리치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페리시치는 토트넘 경기에서 보듯이 노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승리를 장담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19회차 승무패에서 가장 어려운 예상 경기로 생각되는데요. 주목할 부분이 양팀 상성입니다. 3번의 상성에서 1승 2무로 티르키예가 앞섰는데요. 2016년, 17년에 있었던 월드컵 예선에서는 원정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했고 1년 후 2차 홈 경기에서는 티르키예가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2022년 친선 경기에서는 3대 3으로 무승부를 했고요. 최근 배당을 보면 마지막 친선 경기의 배당이 2.86대 2.49로 크로아티아가 저배당이었는데 현재의 배당은 전력이 좀
더 떨어진 튀르키예이기에 배당의 차이가 더 벌어져 3.25대 2.23으로 크로아티아의 저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혼발과 상성을 비교해보고 크로아티아의 주전 멤버들의 노세아를 생각해서 튀르키예의 무를 중심으로 승과 패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튀르키예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제11번 경기 웨일스 대 라트비아. 피파 랭킹 18위 웨일스 대 135위 라트비아입니다. 양팀 전력차가 큰 경기입니다. 웨일스에는 토트넘의 왼쪽 수비수 벤 데비스와 노팅엄의 수비수 니코 윌리엄스, 토트넘에서 백업 수비수였다가 프랑스 리그왕의 스타트렌으로 이적한 조 로든 등이 있고, 공격수로는 본머스의 키퍼 무어, 풀럼의 데니얼 제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리그왕의 니스의 에런 램지도 있습니다. 방금 끝난 1차전 크로아티아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끌려가다 93분 극장골로 무승부를 하며 기분 좋은 원정 무승부 경기를 했는데요. 그에 반해 라트비아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선수도 없고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웨일스가 크로아티아 원정에서 분위기 좋게 돌아온 후 쉬운 상대를 맞이하는 웨일스로서는 대승을 할 수 있는 팀 분위기로 보입니다. 웨일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제12경기 스위스 대 이스라엘. 피파 랭킹 14위 스위스 대 76위 이스라엘의 경기입니다. 방금 끝난 스위스 대 벨라루스의 경기에서 스위스가 5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3자 개입으로 인한 피파의 제재로 홈 경기를 제3국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르고 있습니다. 전력차가 너무 크고 전반 30분에 3골을 먹으며 10분당 1골을 먹는 벨라루스로서는 이스라엘은 방금 끝난 코소바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피파 랭킹 107위의 코소바와 홈에서 비겼다는 게 대충 전력이 예상이 됩니다. 선수 뎁스 차이도 많이 나고 스위스의 홈 경기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로 생각됩니다. 스위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제13경기에 루마니아 대 벨라루스. 피파 랭킹 48위 루마니아 대 93위 벨라루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또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경기로 보입니다. 스위스에게 5대0으로 진 벨라루스의 경기력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파 랭킹 93위가 아니라 193위 정도로 보이던데요. 선수들의 의욕도 없고 뒷공간은 계속 뚫리고 답이 없었습니다. 루마니아와의 2020년 친선 경기에서 루마니아가 5대3으로 난타전이었던 상성도 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은 전쟁 관련 징계로 전력이 더 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수비력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끝난 안도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루마니아는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루마니아 원정 경기이고 홈 경기도 제3국에서 치르니 원정 경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게 패를 면한다기보다 점수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할 듯합니다. 루마니아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제14경기 코소보 대 안도라. 피파 랭킹 107위의 코소보 대 153위의 안도라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코소보는 이스라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반면 안도라는 홈 경기에서 루마니아에게 2대0으로 패했고요. 두 팀은 피파 랭킹에 나오듯이 축구 변방국들인데 그나마 코소보가 조금 전력이 나아 보입니다.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76위나 높은 이스라엘 원정에서 무승부를 했기에 선전했다고 보입니다. 안도라는 홈 경기에서 루마니아에게 2대0으로 패하면서
2차전을 코소보 원정 경기를 가야 하기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양팀 상성은 없지만 오늘 경기와 상대했던 팀들의 전력을 봐도 코소보가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소보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승무패 분석을 모두 끝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밤을 새서 목이 많이 다운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